1번하고 그 2번 지문이 연결이 되는데 2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례고, 지금 점유승계가 허용이 되는 것처럼 점유승계가 허용이 된다는 것은 199조 이 조문이 이제 점유권에서 요즘에 갑자기 많이 물어보니까 점유자는 전 점유자와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점유승계. 물론 전 점유자와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하자도 승계가 된다. 이거 이제 199조인데 점유승계권에서는 199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공시 방법이라는 점에서 등기도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등기 승계가 허용되는가? 요거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89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돼서 지금은 등기 승계도 점유 승계가 허용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허용될 수 있다. 판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유자가 아니면서 자기 명의로 3년간 등기 가지고 있다. 다시 양도받아서 병이 5년간 등기 가지고 있다. 다시 정의 양도받아서 얘는 2년간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옛날 판례는 등기 승계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 등기 명의 정은 자기 명의로는 2년만 등기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은 등기부 시효치되기 불가능했는데 89년도에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등기 승계가 허용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얘는 나는 의료등기 3년, 병의등기 5년, 내 것까지 포함해서 몇 년, 토탈 10년간 등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등기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럼 얘도 등기부 시효치되기 전엔 가능하다 요약인데, 따라서 2번 지문은 맞고 자기 명의로만 10년간 등기 가질 필요 없으니까 압사건까지 포함해서 10년 되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1번 지문은 틀려있고, 점유기간과 등기간이 때를 까져 10년 된다. 자기 명의로만 10년간 등기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맞고 1번은 틀렸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한테 낯설은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3번 지문이에요. 일단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치되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시효치되기 가능하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주로 이제 출제된 게 여기까지인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3번 지문처럼 예컨대 이 값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럼 얘가 진실한 소유자죠. 동시에 얘가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을란 놈이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를 딱 해놓은 다음에 서류등을 이조해서 내가 소유자다 요리 주장하더라고 말이야. 해서 이제 갑이 을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다. 근데 갑이 토지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 거론할 때는 정가보도처럼 오랫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뭘 주장을 하게 돼요? 시효치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거기 3번 질문을 보면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얘가 진실한 소유자예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 자, 애시당초 얘가 등기 명의 진실한 권리자다. 토지도 얘가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토지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점유하는 것이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맞는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 그러면 얘는 이제 적법 유효한 등기 가지고 있는 소유자잖아요. 토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취득 할 일이 없잖아.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소유자니까. 이 말 어떻겠나요? 따라서 이제 원래 시효취득 제도로 하는 것은 여기서 이런 걸 말하지 않냐면 갑이 소유자다. 근데 얘가 권리행사 안 하고 있다. 그걸 기하로 해서 을란 놈이 소유자인 것처럼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권리행사라는 건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시켜서 얘한테 차라리 소유권 주어버리자, 이런 스토리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 얘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가지고 있고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는 시효취득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불가지냐? 아까 한 것처럼 요 을란 놈이 뭐 해버렸다?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갔다. 이런 경우 등기 얘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점유는 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따라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가지고 있고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한 상태에서는 요 점유는 시효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점유를 했을 때 이 점유가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이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뭐가 전제가 될 것 같아요? 등기가 그리 없으니까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요 등기가 그러죠. 제3자 명의로 이전이 돼야 돼요. 제3자 명의로 이전이 돼야지
이자의 점유는 시효치도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등기에 넘어갔을 때부터 비로소 이자의 점유는 시효치도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되니까 이때부터 몇 년간 점유하는 거죠. 20년 이렇게 계산한다고 말이요. 따라서 시효치도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되려면 등기가 제3자 명의로 이전될 때 이때부터 이제 시효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된다. 시효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판례. 근데 여기까지가 힘이 들면 주로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원시취득이고 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타인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주로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나오는 판례가 요건데 여기까지는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힘들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까지만 외우고라도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등기부 취득조에서 무효등기도 상관이 없다. 4번 판례. 대부분은 그냥 무효등기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오랫동안 점유했다. 그래서 시효취득한다. 뭐 이런 수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선임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선임무과실은 뭐에 관해서 선임무과실인가? 등기냐 점유냐 그 이야기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원래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자가 아니면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했다. 그러면 선이 오신한 데서 과실이 없다. 그게 무과실이요. 그러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고 오신한 데서 과실이 없이 뭐를 해야 되느냐? 점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임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선임무과실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시효기간 이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러면 선임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선임무과실하면 되냐? 10년 시효기간 내내 선임무과실을 두느냐? 요것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선임무과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에만. 그래서 거기 지금 5번 판례는 점유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연결된 거예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임무과실하면 되고 시효기간 내내 선임무과실 필요는 없다. 그 두 개를 묶어놓은 것이 5번 지문 판례고. 그 다음 17번의 경우에 1번 판례는 등기부 취득서 자주 물어보는 판례라고. 저번에 물권 변동에서 이미 나온 판례요. 등기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등기가 어떤 사정에서 불법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소유권을 소멸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1번 판례는 틀려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뭐 묻고 있냐 그러면 부동산 매수냐 시험에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그런 판례는 아닌데 매도인은 부동산 처분권을 조사했더라 매도인에게 정말로 소유권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했더라면 걔한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이를 조사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시효취득은 뭐한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등기부 시효취득은 선임무과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충분히 자기가 뭐 했더라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처분권이 있는가 조사했더라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오셨는데 해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그러면 선임무과실을 요건을 하는 등기부 시효취득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고 3번의 경우는 어차피 상속은 187조에서 등기 없이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해요.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상속인 명의 등기기간이 10년이 넘어서면 상속인이 등기부 시효취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한 적이 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아주 중요하고 원래 무효등기와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 나왔다시피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격려됐을 때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선등기 유효 후등기가 무효인데 이때 무효인 후등기에 찾아와서 등기부 시효취득이 허용됩니까? 이 판례인데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 왜 안 되느냐? 이 경우는 1부동산 1등기기를 원칙에 위배되는 등기가 되뿐다는 거. 그 등기부 시효취득할 때 등기는 최소한도로 1부동산 1등기기를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가 돼요. 그래서 그 5번 판례도 아주 기초 판례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이제 부합 첨부에 관한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부합 호나 가공 싸잡아서 첨부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 물건이 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부합하고 혼화가 있고 타인이 제공한 재료에다가 공적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가공이라 그래요. 요걸 앞에서 전부 그러는데 아까도 서울대 시간님처럼 부동산에 대한 부합이나 공부를 좀 해놓고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한 5년 만에 한 번 정도 법조문을 물어봤는데 동산 간의 부합이나 그 다음에 혼화 가공은 부동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혼화도 동산에만 해당이 되는 거야. 가공도 동산에만 해당이 되고. 이거 말은 되냐고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또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문만 한번 읽고 가고. 여기 이제 18번에 부합 등의 법률과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자기 소유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에 대해서 의뢰계약 근지 등을 설정해 주로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증축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등기를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표제부에다가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3층이 증축된 게 면적이 늘었죠. 면적이 늘었으니까 표제부에다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부합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합쳐졌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죠. 따라서 1번 질문 의료 저당권 효력은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니까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고의에 들어놓은 것이고 2번의 경우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했고 병은 을의 승낙을 받았지만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갑, 임대인, 을, 임차인. 그러면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무단 양도 전대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이 무단 전대가 된 거예요.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이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병은 무단 전차니까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갑의 토지에 나무 심었죠. 이런 나무는 권원이 없이 심어지면 토지에 부합이 돼요. 부합이 되니까 누구 소유가 돼버려? 갑의 소유가. 따라서 병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무단 전대의 경우니까 토지의 나무가 부합한다, 합쳐진다, 고스토리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갑이 권원 없이 을소유 토지의 농작물을 경작한 거 수목과 달리 다 하는 것처럼 이 농작물이 이제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했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든 권원 없이 무단으로 나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가꾸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합이 안 되고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다. 요게 이제 확보한 판례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건의 전제가 돼야 돼요. 이 경우에 나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가꾸었을 때 무조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경작자 소유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이 농작물 일단 성숙하는 등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 씨 뿌려가지고 파종 단계에서는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갈아엎어도 되고 성숙하는 등으로 독립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우는 이 농작물이 수목과 달리 왜 경작자 소유로 보느냐. 수목과 달리 농작물은 경작자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피도 뽑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나중에 농작물 소유자가 경작자라는 것이 대조로 공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핵심 간섭법상의 공시 방법인 이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조차도 없이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게. 요거만 딱 때려서도 물어보니까. 따라서 3번의 경우에 그 소유권은 경작자인 갑에겠지만 갑이 이제 경작하는 자니까 소유자가 지금 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자를 올려놓고 경작자를 갑으로 해놨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 토지와 농작물 경작물도 합쳐지지 않고 경작자 소유니까 이 사람은 이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이 불리결이 없는데 물론 이에 관한 사람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도 있다고 가르쳐 줬죠. 다만 여기 토지 소유자는 그 불리을 뭐 가지고 상쇄시키면 돼요. 얘한테 무엇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임 상당액을 받아낼 수는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는 정당한 권한이지 않고 가부 토지를 사용한 거니까 차임 상당액을 부당히로 돌려달라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 토지가 얘 토지라는 걸 알면서 무단으로 침해했으면 귀책사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고 그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농작물에 갈아엎을 수는 없지만 경작자 소유니까 이렇게 손해는 보존이 되면 되고 따라서 3번 질문 뒷골랑진이 맞고 4번은 앞에서 나온 거예요. 갑이 임차한 을소유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소개한 채 병에게 매도했다. 병이 맹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 소유권 취득은 맞는데 61페이지 6번 문제 나온 사례죠. 저 앞에 61페이지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 쉬었으니까 2주 전에 배웠던 거니까 61페이지에 보면 이 사례가 그대로 나와 있어.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 원리죠.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는 뭐 해야 돼요? 공시방법 갖춰야 되잖아. 명인방법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그 사례잖아. 61페이지 6번에 보면 나와 있어, 이 사례가. 그 다음 5번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갑이 권한 없이 일소유 토지의 잣나무를 식재한 후 권한 없이 이 잣나무가 과일나무요. 과수원의 과목 과일나무 이런 거는 농작물로 보냐 수목으로 봐야 또 결론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일관성 있게 수목으로 봐요. 수목. 농작물로 보는 거 수목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수목으로 본다. 그러면 답 나와요. 자, 권한 없이 을소유 토지에 잣나무를 식재했다. 이거는 수목 일종이니까 이 잣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어찌 되냐? 부합이 되겠죠? 부합되니까 누구 소유의 소유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넘어가요. 따라서 갑이란 놈이 잣나무를 식재한 갑이란 놈이 잣을 수취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을은 얘가 이제 잣나무 소유자가 되니까 갑에게 잣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5번이 틀려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는 민법 공부를 하지만 요 경우에 이 사례 같으면 만약에 갑이란 놈이 잣나무는 심었죠. 근데 권한이 없잖아. 그 부합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넘어가요. 근데 이 사례처럼 만약에 내가 심었다 그래서 잣을 수취하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받아요. 절도죄로. 절도죄로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갑은. 그거는 형법 문제고. 그 기억하지 마시고 민사상 반환해 줘야 돼요. 반환 안 해주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도 받고. 다음은 5번이 틀려있고 19번의 경우에 동산 간의 부합에서 동산과 동산이 합해서 한 개 물건이 된다. 이런 경우에 주종후 구별이 가능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주종후 구별이 불가능하면 부합 당시의 가액별로 합성물을 공유해요. 257조 1번에 틀려있고 부합 당시의 가액별로 공동소유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간혹 한 번씩 나왔다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내면 참 쪽팔려요. 중개사 시험 수준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1번에 틀려있고 2번의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동산이 합해서 한 개 물건이 되면 원칙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동산의 값어치가 훨씬 높다 하더라도 예외 없어요. 그 다음 3번의 경우에 건물의 임차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 기해서 증축을 했더라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다. 독립성이 없다. 이런 거는 건물에 부합이 되겠죠. 부합이 되니까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따라서 3번 일단 맞고 대신 이제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 경우에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고 부합은 되지만 그러나 거꾸로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속시킨 자 256 단서에서 임차인 소유가 돼요. 거꾸로.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권한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돼서 증축된 부분은 그만였고 4번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증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었지만 이 판례는 1982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벌써 35년 전에 나온 건데 시험에 요즘에 나온다나 그럴 일은 없는데 5번 판례는 맞아요. 독립성은 증축성이 없었는데 나중에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게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이 이제부터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 판례요. 맞아요. 맞기는. 그 다음에 20번의 1번 질문 주된 동산의 소유자 소유권 지난 257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의 부동산이니까 나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짓든 토지 사용권 취득하고 짓든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니까 신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259조 가공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는가? 재료를 제공한 자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259조.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돼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거, 부동산과 동산이 합쳐지면 이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이 되니까 이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질권이 설정이 됐다. 담보물권 중에 이 질권은 어찌 되는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이니까 질권도 소멸이 되는데, 따라서 4번은 틀렸는데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얼마나 여러분 실력이 향상이 되냐 물어는 한번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질권자가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질권은 소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질권자는 채권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산 위에 질권은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경미해서 채권 회수는 못해요, 질권자가. 그 대신 이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동산의 소유자, 얘는 손실을 보상은 받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그러면은 이 동산 위에 설정이 된 질권은 소멸이 됐겠지만 질권자는 뭐는 할 수 있어요? 동산의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질권하고 저당권은, 질권은 담보 목적물 중에 동산이어야 되고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저당권은 목적물 점유를 설정자가 하고 질권은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하고 채권자는 질권자가, 요 차이만 있지 나머지 똑같다. 돈 안 갚으면 채권자는 질권자, 저당권자, 경미에서 우선변이면 다 똑같아요. 물상대의도 똑같이 인정이 돼. 이 경우는 물상대의 하면 돼요. 질권자가. 동산의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전제했다시피 거기까지 안 물어보면 이제 또 돼요. 혹시 물상대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나 해서 슬그머니 한번 가만히 물어본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기억하실까 싶어서 물상대란 말을.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 관련해서 여기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요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소유권 누가 취득한지 좀 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옛날에 5년에 한 번이나 나왔는데 법조문을, 그 요즘에는 더더욱이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이것도. 따라서 다만 이제 어쩔 줄 모르니까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도 법조문 한번 읽어보되, 거기 지금 21번에서 1번 지문을 꼭 읽고 가야 돼요. 여기 지금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습득을 했다. 그러면 잘 아는 것처럼 권리자보다 찾아가라고 공고 절차를 거치는데 옛날에는 1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3년인가 4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1년이 6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뀐 뒤에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253조에 그 조문을 꼭 읽고 가야 되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최근에 왜 개정을 했느냐, 옛날에 이제 1년간 공고 절차 거쳤어요. 소유자보다 찾아가라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공고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공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굳이 1년간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래서 6개월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읽고 가야 되고, 2번은 254조고 타인의 토지 등에서 매장물 발견하면 발견자고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잖아요. 254조고 3번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이라도 부동산에 부은 물건 소유권 취득한다. 3번은 틀렸잖아요. 256조 단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이 부속시킨 것은 부속시킨 자 소유예요.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해서 건물을 증개축했다. 근데 증개축분이 독립성이 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부속시킨 자 임차인 소유, 그 이야기. 따라서 3번은 틀렸고, 4번은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가하한 비용을 위하면 부합이 된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주종후 급여를 가면 주돈 등선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판례는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한다. 이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될 수 있는가? 판례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도 인정을 하고 있는다. 판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어떤 걸 들고 있느냐?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이죠. 을난 놈이 뭐 했다? 자기 병질서 증개축했다. 요게 부동산과 부동산, 요게 합쳐지면은 누가 소유자가 되는가? 그래서 건물의 증개축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 있다. 요래 예를 들고 있고, 물론 이 경우에 증개축분이 독립성이 없어야 부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번의 소유권 취득에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건물 신축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도급에 있어서 건물 한 채를 주저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완성된 건물은 대부분 도급인 소유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수급인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원래 건물 지으려고 하면 도급인이 재료 제공도 다 하잖아요. 근데 수급인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완성했다. 그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는 거예요. 도급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도 2번 판례 뒷구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기로? 도급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은 유효니까 이런 거는 도급인 소유가 돼요. 따라서 2번 판례도 맞고. 그러나 원칙은 수급인 소유의 경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쪽으로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채무담보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지금 요거는 지금 이 사례를 말하는데, 지금 갑이 대지 소유자예요. 땅 소유자. 요 대지를 을 건축업자에게 매각한 거예요. 옛날은 이 3번 판례 사례가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서 요 판례 사례가 2번 나왔는데, 옛날 10여 년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출제가 안 되죠. 내용은 이런 거니까 알고는 있으란 말이에요. 의뢰 건축업자예요. 대지를 매수를 했어요. 매매대금이 1억인데 건축업자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아직 지불을 못했어요. 명확하겠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약속을 했느냐? 여기 이제 건축업자가 대신 이 매수한 대지 위에 건물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을 딱 하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완성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건축 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았다고 적어놨어요? 채권자. 여기서 매도인이 채권자예요. 매매대금 채권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 건축 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았다? 매도인 채권자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건축 허가를 매도인 채권자 명의로 받다 그래서 얘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온시취득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허가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등기가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허가서는 등기하고 달리 물권 변동에 관한 공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따라 얘 앞으로 허가를 받다 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소유권 취득 여전히 누가 한다? 매수인 채무자가. 얘가 자기 비용과 노력을 건물을 완성했으니까 얘가 매수인 채무자가 온시 취득하는 거게.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대로 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얘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은 얘가 온시 취득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나와서 한 번만 물어봅시다. 옛날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 건축허가를 매도인 채권자 명의로 허가받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매수인 채무자가 취득하죠. 온시 취득. 그 틀려 있어 3번 지문은.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이제 매매대금 1억은 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요 매도인 채권자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를 딱 해준 거 이렇게. 명확하겠나요? 그럼 이거는 변칙 담보 중에서 뭐에 해당될 것 같나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완성한 건물의 소유자는 매수인 채무자고 소유권을 얘한테 넘겨주는 행위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얘기야. 그래서 가담법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야. 사례 문제 2번이나 양도담보 해당이 되고, 이때 이제 우리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서. 그럼 이 사례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수인 채무자가 매도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거죠. 이때 우리 시험에 지금도 출제된 게 하나가 있어. 이 경우도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맨날 나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로 옛날에 가담법이 출제된 거예요. 가담법 적용될까요? 적용되면 내가 굳이 그 시간 잡으면서 이야기 안 했겠죠. 적용이 안 되니까 이야기 했겠지. 왜 적용이 안 되나요? 지금도 시험에 맨날 나와. 가담법은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발생된 채권은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거는 소비대차 빌려준 돈일 때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대금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가담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례가 우리 시험에 2-3번 출제가 됐다고 말이야. 3번은 이것 말하는 거야. 그 다음 4번은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에요.
건축공사가 중단돼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기까지. 최소한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요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세 가지 갖춰야 돼요. 그래,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기둥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벽이 있어야 되고, 그 지붕이 덮여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 요건 갖춰야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보는 거예요. 이건 항상 문제 풀 때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 그래야 독립한 건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 인도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인도받아서 건물을 완성한 애가 원시지대 가는 거예요. 만약 이걸 다 갖춘 상태에서는, 갖춘 상태 인도가 되면 이걸 지은 놈이, 갑이 먼저 이걸 다 갖추어서 건물 지었다고 양도했다 그러면 얘가 원시지대 가고 이전하는 거고. 근데 이거 미완성인 상태 양도되면 이어받아 건물 지은 애가 이제 원시지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뭐야?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도 그 나온 판례죠. 5번은 거.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리장된 건은 훼손하지 않으면 불렸었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니까 토지에 뭐한다? 부합한다. 그러니까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은 유류재장tem권 효력을 미친다. 세트로 경매할 때 이런 소토로겠죠. 참고적으로 거기 지금 건축공사 관련된 도급계약이나 판례 중에서 특히 뭐를 좀 신경 써야 되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냐 그러면 유치권 떠올려보세요. 우리 실무상으로 유치권이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건물 지어주고 받게 될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게 실무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죠. 근데 유치권은 타 물건이에요. 자기 소유 물건이 유치권 취득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판례들도 아주 중요하다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 문제풀 항상 그거를 살피라고 난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도급에 있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여러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공사대금 채권 남 유치권 성립 동글비기 치고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한 건물이 누구 소유인가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완성한 목적물이 만약에 수급인 소유면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소유인 걸 전제로 해서, 도급인 소유란 걸 전제로 해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하니까 항상 그걸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 23번은 미음 종중재산은 권리능력,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 소유는 총유죠. 따라 기억력 대그는 공유니까 집에서 확인해 보고. 24번부터 이제 공유가 쭉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공동 소유 중에 90% 이상 집중 출제되는 것은 당연히 공유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하고 총유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거의 대부분은 특히 이제 실무상으로 공유 부동산이 의외로 많고, 여기 저 공유는 다른 이야기지만 각 공유자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아울러 요거는 공유자들이 우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개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든가 인적 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 때나 쪼개고 싶으면 쪼갤 수 있다.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다. 이에서 합의는 이제 조합체라는 단체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단체 자신 명의로 단독 소유 못한다. 그러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조합체라는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뭐이다? 합유다. 이 합유는 이제 위에 공유하고 달리 원래 조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더라도 동업계약 말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서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권은 인정은 되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고, 여기서 지분 처분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특히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동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에서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조합체가 존속을 한 돈에선 사업해야 되니까 이걸 분할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분할의 자유가 허용이 안 되고, 다만 조합체가 이제 해산해버리면 더 이상 사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합의 경우도 합의자들에게 지분권이 있으니까 지분권이 있다는 건 언젠가는 분할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 분할하느냐? 조합체가 해산했을 때고. 그 다음에 총유는 이제 그 박스 미인번에 나왔다시피 문중이나
교회처럼 흔히 말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얘네들도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를 뭐하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고, 그 공동 소유를 우익과 구별하기 위해서 총회라고 한다. 그러면 조합체라는 단체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든 똑같이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뭐한다? 그러니까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공동 소유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합의총회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왜 또 구독부를 합의총회를 구별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여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는 구성원을 개성하고 단체로서 단일성을 어떤 게 더 중시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조합체라는 단체는 구성원 숫자가 몇 명이 안 돼요. 동업하는 거니까. 그래, 이 경우는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로 단일성보다 훨씬 더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지분권도 인정해주고. 근데 문중이라든가 교회는 구성원인 신도라든가 문중원들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굳이 요 단체로 단일성이 더 중시되는 건데 지분권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권리노조 사단의 경우는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지분권 인정이 안 된다는 점에서 우위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소리가 여기 공유나 합의의 경우는 보존행위만큼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네요. 근데 여기 총유 경우는 구성원인 사원들이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사원들의 이격도 단독으로 하는가? 이건 아니에요. 지분권이 없으니까. 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공유나 합의는 지분권이 있으니까 일부가 내 거나 마찬가지고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행위 하게 되면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니까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총유 경우는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총유 경우는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지분권은 없지만 사원의 자격을 보유나 한도로 해서는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해요. 물론 사원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사용 수익도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은 당연히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게 기본 골격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물론 여기서 시험이 집중 나오겠지만, 24번의 거고요. 1번은 267조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관없이 사망하면 언젠가는 이게 단독 소유로 복귀가 돼야 되니까 이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르치겠어요. 지금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여기 267조 1번 지문처럼 뭘 포기하는 경우,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267조에 규정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자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어떻게 기속이 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나요? 요거는 이제 법좀 이렇게 되어 있어.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거 나와 있더라고 조문에, 지분의 비율로 다른 공유 기속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법이 없어 이거는. 근데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근데 지금 가르치는 줄 했어 내가 구별하라고.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합유자들에게, 요거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다른 합유자들에게 지분이 아니라 균분으로 기속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합유 지분 포기하든 공유 지분 포기하든 다른 합유자들에게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균분으로 또는 지분의 비율로 이전이 돼요. 그럼 이전 등기 해야지 이전이 되냐, 등기 없이 이전이 되냐, 186조냐 187조냐, 그게 요즘 시험에 쏟아나온다고 가르치는데, 위에 거는 90년대 판례가 나와 있었어.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이건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어요. 이 지분을 포기한 것은 공유지분 포기도 마찬가지로, 포기는 법적 성질이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법률행위에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각각 뭐 해야 돼요? 180. 그 사이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런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대법관들이 연락 안 해준다. 판례 바꾼 적 없다고. 어? 단독행위라니까. 이거랑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률행위야 물권변동이야. 이거 등기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와서 판례 그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요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이 요 대목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공유지분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기속이 되는데 다른 공유자가 지분권 이전 등기 해야지 지분이 넘어가냐 등기 없이 넘어가냐 이 얘기야. 요거는 판례가 없었어. 근데 작년에 판례가 나왔다. 작년 여러분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이 앞에 가르쳐줬죠. 이것도 똑같은 뭐니까 단독행위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요걸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요거는 작년 10월 말에 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차이는 뭔만 차이가 있어요? 요거에 합유는 이제 구소는 개성이 중시가 돼.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합유 경우는 구소는 개성이 더 중시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공유 경우는 법에 다른 공유자가 무엇을 비율로? 그것이 똑같이 단독행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와 물권변동이라 뭐 해야 된다? 등기는 무슨 등기? 또 말소 등기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합의에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지. 지분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거라고. 여기 요거나 그러니까 밑에 거를 신경 쓰라고 하면 요거 최근 판례니까. 지금 이게 최근 판례니까 문제집이 지금 수록이 안 됐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것도 작년 나왔기 때문에 문제집에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해요. 문제를 좀 수록해 주면 좋은데 예습한 사람 알겠지만 이게 판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두 개가 다 문제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학년 그 267조 공부할 때 같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뻔냐? 24번에 자 2번 지문 공유물 처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원을 동의했어야 돼요. 그 이제 지분 처분은 그러죠. 처분을 자기 중에 단독으로 다 해요. 그 이런 거는 이제 몰라서 틀린 사람 없고 지문 잘못 읽으면 틀리니까 2번 지문은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으로 동의했을 거. 관리에 관한 사항 지분 후 과반수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 2번 3번 이제 법조문 좀 외워두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공유자는 공유자 지분 후 과반수 등에서 지분을 처분하고 틀려있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구절은 맞아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유별로 상수했다. 맞아요. 지분이 조금 많고를 떠나서 어떤 공유자를 막론하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분의 비율로 제약만 받을 뿐이지. 이 조문도 아주 중요하고 악구절만 틀렸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외워야 돼요.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금지 특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분할이 허용이 안 되니까 기간 외우고 답은 4번 악구절만 틀렸고 25번의 경우에 원래 이제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원칙은 협의에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었을 때 비로소 법원 힘을 빌리고 재판상 분할을 한다. 그 대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 이해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이 분할제에 참가해야 돼요. 따라서 1번 재판상 분할할 때도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반드시 참가해.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원이 반드시 소송에 참가한다. 그래서 필요적 공동소송 요리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연결된 3번 판례. 요거는 요즘 시험이 지금 해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잠깐 칠판 보세요. 기억만 잠깐 더 살려보면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유달리 시험에서 특히 많이 물어보는데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물에 대한 이용, 계량행위를 싸잡아서 관리에 관한 사항. 요 이용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공유부동산을 임대한다든가 여기 이제 실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유달리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판례로서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판례는 무엇으로 본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요게 요즘 시험에 써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금 갑이 지분 5분의 3, 을이 지분 5분의 2. 이거는 가반수 지분권자예요. 그럼 얘가 이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 요거를 내가 독점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첫째 적법하다는 거예요. 왜냐? 얘가 가반수 지분권자고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뭐에 속하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지분은 가반수 결정하는 거야. 요건 내가 사용할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이야. 지분 가반수니까 적법하다. 따라서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방금 위에 문제에서 읽어봤다고요. 공유물 얘도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얘가 독점에서 사용했다고 결정이 적법하다 보니까 얘만이 독점에서 사용을 해버려. 그럼 이 부분을 얘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소수 지분권자에게 과반수 지분권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얘는 이 부분을 사용 못하니까 사용 못하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얘한테. 그 다음에 3단계,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특정 부분을 A에게 임대 빌려주었다. 그래서 경우에 이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임차인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아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 등이 점유하는 것도 적법한 점유, 정당한 권한에서 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 임차인 등에게 점유 배제 청구 뭐한다. 이 부분 자기에게 반환하고 청구 뭐하고, 얘가 여기다 건물 지었을 때 철거 청구 못하고 마지막 이것만 속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소수 지분권자는 여기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 터잡아서 이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자 임차인 등에게 점유 배제 청구는 뭐한다. 반환 청구는 안 되는데, 그러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만 속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이거 안 돼요. 왜냐? 지금 이 임차인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과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을 터잡아서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걸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서 점유하는 거예요. 남의 거 무단으로 부당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누구한테 하는가? 아까 2번에 나왔다시피 요렇게 이거 지겹도록 물어봐요. 해년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참 허접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그 자신이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로 상수가 정할 수 있다. 허접하게 써놓는 내용은 그거예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하고 뭐 할 필요 없이 협의할 필요도 없이 그 이야기예요. 3번은 위 이 경우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임료상당한 부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번에 틀려있죠. 이 경우에 얘가 과반수 지분권자 이 특정 부분을 독점해서 사용했다 결정하는 적법하지만 대신 얘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자인데 얘는 이 부분 사용 못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진다. 따라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현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앞에 나왔다시피 공유물 분할 판결의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니까 187조가 적용, 등기 없더라도 단독적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제3자 명 원인무효 등기, 이것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구별 잘하면 신신당부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지분 5분의 3, 을이 지분 5분의 2 공동소유를 하고 있다. 이때 제3자 A가 등기소를 유정해서 제3자가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를 해놨다. 이런 경우는 갑이든 을이든 등기 전부에 대해서, 여기 핵심 포인트죠.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유를 뭐라고 들고 있더라? 그렇죠. 여기 제3자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고 이걸 말소시켜야지 얘네들의 권리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존행위 일종이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지 않느냐, 이 근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 각 공유자는 지분을 많고 적고 떠나서 등기 전부에다 맞춰 가능하다. 이거 확인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갑이라는 애가 이번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해버려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얘한테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자는 지분 5분의 3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의 범위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걸 뺀 나머지만 말소 청구. 이걸 하도 물어보니까 지문만 잘 보면 이제는 이거 틀릴 일 없겠지만, 그 다음 따라서 5번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있으니까 각 공유자는 등기 전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행위다. 그 이유를 해서 26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공유토지에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아까 가르쳐준 거죠.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반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맞는데 앞 오자가 하나 들어갔죠. 반자 빼고, 이 경우에 이 소수 지분권자는 이 부분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뭐 하잖아요. 적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자만 하나 빼라고 반 공유물에서 반자 빼면 되고 맞고, 이번의 경우에
아까 가르쳐준 판례 연대고 나오는 거예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세나 태거 등의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요때 요 3번 지문 요거 조심해야 되고, 위 이의 경우에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임차인 등이 얘한테 지분비를 떠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여기 요 임차인 등은 요 가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을 타자마서 사용수를 허락받았으니까 정당한 권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아니에요.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렸고, 4번의 경우에 지분 가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소수 지분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물 배타를 점유하는 사용했다. 이거는 부적법이에요. 소수 지분권이야.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 인도 청구 가능하니까 4번은 맞고, 그러나 이 가반수 지분권이 하는 건 아까 1번처럼 안 되고.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소수 지분 공유자 중 일부가 소수 지분 공유자 특정분을 배타지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를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27번의 경우에 요거 1번 지분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판례가 10여 년 전에 나오다가 뜸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또 다시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런 게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해당되는가? 그걸 묻는 판례인데 1번 지문은 틀려있죠. 보존행위 아니죠. 이게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판례가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갑의 지분 5분의 3, 을의 지분 5분의 9별 처리야. 이것도 지문을 잘 봐야 되잖아. 아까 제3자 A 명의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가 됐다. 전부에 대해서 이런 거는 두말할 거 없어요. 보존행위 일종으로서 갑이든 을이든 등기 전부에 대한 맞수 청구가 가능해요. 이거는 보존행위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1번 지문 판례는 그게 아니고 갑의 지분 5분의 3에 대해서만 구별했나요? 5분의 3에 대해서만 A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유된 거예요. 5분의 3에 대해서만. 물론 얘는 얘한테 당연히 맞수 청구 가능하겠죠. 문제는 얘 묻는 거예요. 얘가 이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이런 것도 보존행위냐 그 이야기야. 아니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얘는 갑의 지분 5분의 3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는 A에 대해서 맞수 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 왜 이걸 지금 보존행위로 봐서는 안 되냐 그러면은 얘한테 만약 얘가 맞수 등기 청구하면 얘가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누굴까? 이렇게. 그럼 얘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응? 뭔가 근거에 있어야 얘한테 맞수 청구하는 거예요. 왜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법상. 얘가 5분의 3 지분권자 아니잖아요. 뒤지게 막 돌아서죠 얘는. 그래서 얘가 말소해라 임자 누굴까? 이 새끼야 내가 5분의 3 지분권자잖아. 그럼 맞수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얘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했다. 전부에 대해서. 그럼 얘가 등기 좀 말소해라 누굴까? 너 이 새끼야 공유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당사자가 되는 게 얘는. 그 다음 2번 당연히 틀려있고 국가에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악구제는 맞죠.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분할은 지분으로 가분수 결정한다. 뒷글이 틀려있고 분할은 일단 협의해서 분할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하면 되고 답은 4번이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는 모든 공유자 이용에 달렸기 때문에 싸그리 참가해야 돼요. 한 놈이라도 누락이 되면 무효니까 4번은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이것도 지금 갑자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판례인데 지금 이 경우에 갑의 지분 2분을 을의 지분 2분을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첫째 지분 처분의 자유분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처분 속에는 지분을 양도하는 거 포기하는 것, 특히 뭐 하는 거 유념하는데 신신당부에서 담보 제공하는 것도 처분 속에 들어가요. 요거 물어봤다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으니까. 따라서 이제 갑이 자기의 지분 2분의 1을 위에다가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 1,000만 원 빌린다. 이런 것도 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처분 속에 담보증이 포함됐으니까. 문제는 여기 지금 지분 2분의 1을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두 번째 특징 분할의 자유분쟁이 되니까 요 공유부동산 예컨대 토지를 이렇게 현물 분할했어요.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는 거. 종래 갑의 지분 2분의 1에 설정이 된 A의 저당권은
이렇게 피해물 분할이 됐을 때 운명이 어찌 됩니까? 요걸 묻는 것이 지분상은 담보물권 문제인데, 지분상은 담보물권 문제는 공유 두 가지 특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분상의 담보물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민법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종래 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낸 바 없고, 이에 관해서 현물 분할의 경우는 판례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현물 분할의 경우만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그죠? 요거는 판례 나와 있으니까 뭔만 조심하자. 이 경우에 갑이 취득한 요 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분은 공유물 점유력을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당권 설정됐잖아. 그럼 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에도, 다른 공유자 의리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2분의 만큼 똑같이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부동산이 공동 저당이 되는 거야, 이제는. 따라서 5번 질문 틀려있고, 28번이 뭐야? 틀린 것은 갑이 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 일가병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이란 놈이 일방적으로 분할하자 의사표시하면 다른 공유자는 노후 거절 못해요. 분할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고 형성권이다. 그걸 묻고 있고, 2번은 갑은 제3자,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이것만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7번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 요 두 사람이 이제 5분의 3, 5분의 2분의 1 가지고 있다 치고, 근데 이 공유 부동산 위에다가 A가 무단으로 건물 짓다 치자, 그 말할게. 그럼 철거 청구하겠죠? 그 철거 청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각 당사자가 내가 지분 2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제가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두 사람이 각각 지분 2분을씩 공동 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 철거하라. 요리 주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지분권을 주장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때는 단독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거는 우리 두 사람 이분을 이제 공동 소유하니까 이리 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따라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 공유자 전원이, 그래야지 이것만 알면 돼.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행사해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 얘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따라 이 경우도 전원이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거니까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2번 질문. 지금 이 경우는 갑은 제3자에 대해서 우리 세 사람이 공동 소유했다 공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하죠? 단독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공동으로. 뭐 시험에 나올다 그런 이야기야. 2번은 틀렸고. 그러면 이해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공유관계 확인을 지금 구하는 거죠. 우리 세 사람의 공동 소유인데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분권 확인 청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지분 3분의 1 가지고 있다. 요걸 확인시키는 소송 제기다. 그래서 그건 단독으로. 그런 차이만 알면 되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관리행위, 을과 병은 합의로 공유미단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지분의 3분의 1씩인데 을과 병과 합하면 3분의 2잖아. 과반수가 되니까 관리행위, 지분의 감소가 3번은 맞고, 4번은 266조고 1년 이상 관리 비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 매수 청구해요. 266조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29번의 경우에 갑을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설명하는 것은 1. 갑은 5분의 3 가반수 지분권자예요. 다른 공유할 게 협의 없이 A 토지의 관리 방식을 할 수 있다. 맞죠? 관리 방법은 지분을 가만 결정하니까. 2. 을은 A 토지에 대한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근저당성격 말소를 청구했다. 보존행 일종이니까. 을도 마찬가지고 갑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단독으로. 그 다음 3번의 경우에 등기부상을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다. 자, 등기부상으로는 여기 묻는 물음처럼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인데 실제의 지분 비율은 갑이 5분의 2라고 가정해보자면 을이 5분의 2고, 그러면 분할할 때 뭐에 따라서 분할합니까? 요거 묶었는데 압구제를 보면 실제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자 제3자가 없다면, 요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없다면 실제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요 사례처럼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지분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분할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분 처분으로 작용이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지분 5분의 3을 A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그럼 얘는 등기부상의 지분 비율만 보고 매수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지분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5분의 3이야. 이렇게 이해관계가 생겼다 그 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유자가 A, 을병이 되겠죠. 근데 원래 이자와 실제의 지분의 비율은 5분의 2였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야. 그럼 이런 애가 없으면 실제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거야. 그 이해관계는 있잖아. 있으면은 그러지. 얘한테 야 가부 지분은 실제 5분의 2요. 그건 네 거는 5분의 2밖에 안 돼. 요건 안 된다 그 말이야. 얘는 얼마를 인정해 줘야 돼요? 5분의 4. 고이야기야. 시험을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실제 지분보다 새로운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다면 실제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있다면 등기부상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의 경우에 병의 지분 이외에 근저당의 설정대로 A 토지가 지분을 따라 분할 때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저당의 병에게 분할이 집중된다. 아까 나왔죠. 4번은 틀려있고 5번은 조심해야 될 것이 지분 잘 봐야 돼. 5번은 갑을병 사이에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A까지. 원래 을이란 놈은 5분의 1 소수 지분권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원래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에 어떤 공유자를 막론하고, 근데 얘는 전부가 아니라 뭔만을 사용한다고? 얘 특정 부분을 사용한다고 특약을 맺었다 그 말이야.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원래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얼마나 이게 특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이 사례처럼 원래는 전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을너는 이 부분의 특정 부분 이것만을 사용해라 이렇게. 그러면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은 그 지분의 승견에 대해서 원칙은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을의 지분 5분의 1을 A라는 놈이, A가 여기 뭐라고 줬죠? 정이라고 줘놨죠. 정이라는 놈이 지분 2분을 양도받았다. 그럼 원래 을은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거 특약 맺어놨잖아요. 그럼 이 특약은 누구한테도 승계된다? 지분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5번 지문은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럼 이제 또 묻는다. 사례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5번 지문은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사례를 이렇게 바꿨어요. 을은 이 부동산을 전혀 사용 수익에서는 안 된다. 이런 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공유 부동산을 을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을 맺어놨어. 그럼 이런 것도 정액에 승계될까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눈치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줬겠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공유자는 원칙 공유물 전부를 지분으로부터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처럼 이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특약은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거예요. 본질적 부분을.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지분의 승계에게 승계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시험은 요게 거꾸로 나온 거고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5번은 지문이 전부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만 사용한다는 거 돼 있잖아. 그 말 알아들어요? 다시 정리 정돈. 안 되면 그 요약집 읽어. 집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써졌죠. 요약집 보면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 방법의 특약은 지분의 승계에도 원칙으로 승계할 수 있다. 그 대표 사례가 5번이에요. 왜 5번에 승계된다는 거야? 사용 수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걸 했잖아. 원래는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잖아. 그러나 이거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계가 돼. 그런데 공유물을 사용 수익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특약, 이거는 안 되는 거,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니까. 이런 거는 지분의 승계에게 특약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거꾸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만 하더래요. 요약집 보면 자세히 써졌어. 기본서 보면 안 나오니까 요약집 보셔. 요약집 보면 자세히 써. 지겹다. 한 10몇 줄 써놨어. 10몇 줄. 그 다음 30번의 경우에 갑을병에 각각 5분의 3 또 5분의 1 나와되지 맨 땅이다 그 이야기예요.
X를 공유하다. 1. 갑은 다른 공유자와 동의 없이 X 토지 5분의 3 해당 특급물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일단 틀려있죠.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다. 관리행위 범위를 넘어선 거다. 그렇죠. 맨 땅 위에 맨 땅인데 건물 지어지면은 토지 현상에 변경이 생기잖아. 딱 이거는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에 해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원을 동의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나온 판례잖아. 딱 1번은 틀려있고 2번의 경우에 을은 지분이 5분의 1이에요. 소수 지분권자야. 을은 소수 지분권자. 을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주차전으로 뺐다고 사용하는 경우 병은 단도로 받는 청구를 했다. 맞죠? 을은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지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맞고. 그러나 이걸 뭐로 바꾸면 2번 질문을 을이 아니라 갑으로 바꾸면은 그러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 갑에 대해서는 이 반환 청구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의로 제3자의 무는 공유자가 갑을 병이니까 무명의로 X토지 전부돼서 원인무효 등기를 준 경우 병은 병뿐만 아니라 갑을도 마찬가지고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형 일종이니까 요거는 제3자 명의로 더했으니까 전부 말소 청구. 4. 갑이 그 공유자 구만 있고 267조고 5. 정의 X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3자의 정도에 을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보존형 일종으로 봐요. 판례가. 따라서 을뿐만 아니고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모조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이야기고. 조금만 쉬었다 가죠.